투안 영감 모파상. 이거는 짧은 3개의 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방 12회 안에 사는 사람들은 투런방의 술집 주인 앙투안을 뚱보 투안이나 네코냑 투안 혹은 화주라고도 불리는 투안 영감을 잘 알고 있었다. 그가 바다를 향해 내려가는 작은 골짜기 깊숙한 곳에 처박힌 그 작은 마을을 유명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 마을은 구덩이와 나무들로 둘러싸인 노르망디 양식의 집열체로 이루어진 초라한 농촌 마을이었다. 집들은 투런방이라 불리는 굽이 뒤 잡초와 가시 양골 담초로 덮인 골짜기 속에 웅크려 있었다. 폭풍우 치는 날 새들이 혹독하고 짠 바닷바람에 맞서 밭고랑 속에 몸을 숨기듯 마치 그 골짜기 속에서 피난처를 찾은 것 같았다. 폭풍우 때 불어오는 바닷바람은 불처럼 주변을 부식시키고 태우고 겨울의 서리처럼 주변을 메마르게 하고 파괴한다. 마을 전체가 앙투안 마슈벌레, 일명 화주의 소유 같았다. 사람들이 그 투안 영감을 자주 네코냑 투안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가 그 말을 입에 달고 살았기 때문이다. 네코냑은 프랑스에서 최고야. 물론 그가 파는 코냑을 뜻하는 말이었다. 그는 20년 전부터 코냑과 화주를 그 고장에 공급했다. 사람들이 뭘 마시면 좋을까요, 투안 영감님? 하고 물을 때마다 그는 한결같이 이렇게 대답했다. 화주를 마셔야지, 사위님. 화주는 위장을 덮이고 머리를 깨끗이 비워주거든. 그것만큼 몸에 좋은 것도 없지. 그는 결혼한 딸도 결혼시킬 딸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을 사위님이라고 부르는 습관이 있었다. 그랬다. 사람들은 그 면에서, 아니 그 군에서 가장 뚱뚱한 남자인 화주 투안을 잘 알고 있었다. 그의 조그만 집은 그가 들어가 살기에는 터무니없이 좁고 낮아 보였다. 그가 자기 집 앞에 서서 하루 온종일을 보내는 것을 볼 때면 사람들은 어떻게 그가 자기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 궁금해했다. 손님이 오면 네코냑 투안은 집 안으로 들어갔다. 손님들이 그의 술집에 와서 술을 마실 때마다 작은 잔으로 한 잔 마시라고 그에게 권유했기 때문이다. 그의 술집은 마을의 간판 구실을 약속 장소 역할을 했다. 그리고 투안 영감은 그 고장 모든 사람들의 친구였다. 페쾅과 몽티빌레의 사람들도 그를 만나 이야기를 듣고 농담을 나누려고 찾아왔다. 그 뚱뚱한 남자는 묘석까지도 웃게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사람들을 화나게 하지 않고 농담하는 법을 알았고 말로 하지 않은 것을 표현하기 위해 눈을 깜빡거릴 줄 알았으며 유쾌한 기분으로 자신의 넓적다리를 두들겨 상대방의 의사와 상관없이 뱃속으로부터 웃음을 끌어낼 줄 알았다. 게다가 그가 술을 마시는 광경은 신기함 그 자체였다. 그가 술을 하도 잘 마셔 손님들은 그에게 온갖 종류의 술을 조금씩 사주었는데 그럴 때면 그는 즐거움이 담긴 꾀바른 눈빛을 했다. 그 즐거움은 그가 느끼는 2가지 기쁨에서 왔다. 하나는 좋아하는 것을 마음껏 즐기는 기쁨, 또 하나는 좋아하는 것을 즐기며 돈을 버는 기쁨이었다. 마을의 익살꾼들이 그에게 물었다. 바닷물은 왜 마시지 않는 거요, 투안 영감? 그러면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바닷물을 마시지 않는 데는 2가지 이유가 있다오. 첫째는 맛이 짜서이고 둘째는 그 물을 마실 수 있을 만큼 내 배가 훌쭉하지 않아서이지. 그래서 바닷물은 그냥 병에 담아 놓는다오. 그런 다음에는 아내와 말다툼을 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우스워서 사람들은 기꺼운 마음으로 자리값을 지불하려 했다. 그들은 30년 전 결혼한 이후 매일같이 말다툼을 했다. 투안 영감은 매사에 농담만 했고 그러면 그의 부르주아 아내는 화를 냈다. 그녀는 키 큰 시골 아낙네였다. 가늘고 긴 다리로 성큼성큼 걸어다녔고 야위고 납작한 몸 위에 환한 야행성 맹금류 같은 머리가 얹혀 있었다. 그녀는 술집 뒤에 있는 조그만 뜰에서 암탉들을 키우며 시간을 보냈다. 그녀는 닭을 통통하게 살찌우는 방법을 잘 아는 것으로 유명했다. 페캉의 상류계급 사람들은 집에서 식사를 할 때 투안 할멈이 키운 닭을 식탁에 올렸다. 하지만 그녀는 타고난 성품이 심술궂어서 매사가 늘 불만이었다. 세상 전체에 화를 냈고 주로 남편을 원망했다. 그녀는 남편의 기질이 유쾌한 것을, 남편이 마을에서 유명한 것을, 남편의 건강 상태를, 남편이 살이 찐 것을 원망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돈을 번다는 이유로 그를 무능한 사람 취급했고 보통 사람 10명 목만큼 먹고 마신다는 이유로 그를 식충이 취급했다. 그녀는 환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하지 않고는 단 하루도 그냥 넘어가지 않았다. 그렇게 먹으려면 돼지 우리에 있는 것보다 나을 게 없어. 몸에 기름기가 끼고 심장에 병이 생긴다고.
그녀는 거의 면전에 대고 이렇게 외치기도 했다. 내가 바라는 게 딱 하나 있어. 머지않아 그 일이 일어날 거야. 일어날 거라고. 당신의 그 뚱뚱한 배때기가 곡식 자루처럼 뻥 터져버릴 거라고. 그러면 투한 영감은 자기 배를 두들기며 껄껄 웃고는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었다. 오, 이 말라깽이, 암탉 할멈. 당신은 닭들 살찌우는 데나 신경 써. 당신이 말한 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두고 보자고. 그러고는 퉁퉁한 팔뚝 위로 소매를 걷어붙이고는 이렇게 덧붙이는 것이었다. 여기 팔뚝 하나 있어. 아줌마 팔뚝 하나 있다고? 그러면 손님들은 너무나 즐거워서 몸을 비비꼬며 주먹으로 탁자를 두들기고 웃어 미칠 지경이 되어 발을 구르고 바닥에 침을 뱉는 것이었다. 투한 할멈은 격분해서 다시 말했다. 내가 바라는 게 딱 하나 있어. 그 일은 일어나고 말 거야? 그 배가 곡식 자루처럼 터져버릴 거라니까? 그러고는 술꾼들이 와 하고 웃는 가운데 화난 채로 나가버렸다. 사실 투한 영감의 모습은 보기에도 놀라웠다. 몸이 너무나 두텁고 뚱뚱하고 빨갛고 엄청나게 뚱뚱했던 것이다. 그는 유쾌하고 익살스러운 외양으로 죽음의 술책에 놀림받는 거대한 남자였다. 그의 몸은 천천히 파괴적으로 변해갔지만 겉으로 볼 때는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우스꽝스럽기만 했다. 다른 사람들은 흰머리가 나고 몸이 야위고 주름살이 생기고 점점 쇠약해져서 맙소사 저 사람 엄청 변했군 이라는 말을 듣는데 말이다. 그의 아내는 그를 살찌우는 데서 그를 괴물처럼 만들고 우스꽝스럽게 만드는 데서 그를 울긋불긋하게 채색하는 데서 그를 파괴하는 데서 그에게 초인적인 외양을 부여하는 데서 기쁨을 느꼈다. 하지만 그녀가 부과한 몸의 왜곡이 그에게는 불길하고 딱한 것이 아니라 우스꽝스러운 것, 익살스러운 것, 재미있는 것이 되었다. 투한 할멈이 말했다. 내가 바라는 게 딱 하나 있어. 머지않아 그 일이 일어날 거야. 2. 마침내 투한 영감이 병이 나서 몸이 마비되어 버렸다. 사람들은 술집 안에서 손님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손님들과 수다를 떨 수 있도록 그 뚱뚱한 남자를 술집 칸막이 벽 뒤 조그만 방 안에 눕혀놓았다. 그는 혼자 일어설 수도 없을 정도로 꼼짝을 못했지만 머리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다. 처음에 사람들은 그의 퉁퉁한 다리에 다시 힘이 생기기를 바랐다. 하지만 그 희망은 곧 사라져버렸고 그 곤약 투하는 밤낮으로 침대에 누워 지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이웃 사람 4명이 그의 팔다리를 들어올려 지퍼를 넣은 매트리스를 뒤집어 주었다. 그는 누워 지내면서도 유쾌해 보였지만 그것은 하루 종일 푸념을 늘어놓는 아내 앞에서 느끼는 어린아이 같은 두려움을 감추려는 위장이었다. 맙소사 이 뚱뚱한 식중이 같으니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작자 같으니 게으름뱅이 뚱뚱한 술주둥뱅이 같으니 이거 말도 안 된다고. 그는 대꾸하지 않았다. 늙은 아내의 등 뒤에서 눈을 끔뻑이고는 침대 위에서 돌아 누웠을 뿐이다.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동작이었다. 그는 그 운동을 북쪽으로 가기 또는 남쪽으로 가기라고 불렀다. 이제 그 유일한 소일거리는 벽을 통해 들려오는 술집 손님들의 대화에 귀 기울이는 것이었다. 그 대화에서 친구들의 목소리를 알아차리면 이렇게 외쳤다. 여 사위님, 자네 셀레스탱이지? 그러면 셀레스탱 말로아젤이 대답했다. 그래요 나예요 투한 영감님. 살찐 토끼처럼 빨리 여기로 돌아오셔야죠. 내 곤약 투하는 이렇게 대답했다. 토끼처럼 빨리 뛰는 건 아직 무리야. 하지만 난 전혀 살이 빠지지 않았다네. 여전히 가슴팍이 두툼해. 얼마 지나지 않아 친한 사람들이 그의 방으로 찾아왔다. 그 없이 술 마시는 걸 그가 가슴 아파해서 친구들이 그를 찾아가 고독을 달래주기로 한 것이다. 그가 말했다. 사위님, 내 콘약을 맛보지 못한다는 건 참 슬픈 일이지. 피려먹을. 나머지는 다 즐거워. 술을 마실 수 없다는 게 슬플 뿐이야. 그때 투한 할멈의 야행성 맹금류 같은 머리가 창가에 나타났다. 그녀가 외쳤다. 그 사람을 감시해요. 그 사람을 감시하라고요. 이 시간이면 그 뚱뚱한 게으름뱅이가 돼지처럼 먹고 몸도 씻어야 하니까. 투한 할멈이 모습을 감추자 깃털이 빨간 숙닭 한 마리가 창문 위로 튀어올라 동그랗고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방 안을 살펴보고는 요란한 소리로 울어댔다. 때로는 암탉 한두 마리가 그의 침대 발치까지 날아와 바닥에 부리를 대고 모이를 찾기도 했다. 내 콘약 투안의 친구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매일 오후 술집의 홀 대신 그 뚱뚱한 남자의 침대 곁으로 찾아와 수다를 떨었다. 익살꾼 투안 영감은 침대에 몸전 있으면서도 여전히 친구들을 웃겨주었다.
그 꾀바른 영감은 악마가 찾아와도 웃겼을 것이다. 매일 찾아오는 친구는 3명이었다. 키가 크고 야위였으며 사과나무 줄기처럼 몸이 조금 비틀린 셀레스탱 말로아젤, 키가 작고 야위고 코가 쪽제비처럼 생겼으며 여우처럼 장난을 좋아하고 약삭빠른 브로스페 오를라빌, 그리고 말수가 별로 없지만 재미있는 세제르 포멜이었다. 그들은 뜰에서 늘판 하나를 가져와 침대 가장자리에 얹혀놓고 도미노 게임을 했다.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오랫동안 게임을 했다. 하지만 투한 할멈은 그것을 견딜 수 없어 했다. 뚱뚱한 게으름뱅이 남편이 침대에서 도미노 게임을 하며 즐거워하는 것을 참지 못했다. 그녀는 게임이 시작되는 것을 볼 때마다 격분해서 달려와 늘판을 뒤엎고 게임 도구를 압수해 술집 안으로 가져가서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저 뚱뚱한 기름덩어리가 하루 종일 일하는 불쌍한 사람들을 비웃듯 희낙낙하는 꼴은 보기도 싫다고 먹여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셀레스텍 말로아젤과 세제르 포멜이 머리를 숙였다. 하지만 프로스페 오를라빌은 투안 할멈을 지극히 화나게 만드는 것을 재미있어 했다. 어느 날 투안 할멈이 평소보다 더 화가 나 있는 것을 보고 프로스페 오를라빌이 말했다. 아주머니, 제가 아주머니 입장이라면 어떻게 할지 아세요? 투안 할멈은 올빼미 같은 눈을 고정한 채 그가 더 말하기를 기다렸다. 그가 다시 설명했다. 투안 영감님은 몸이 화덕처럼 뜨거운 분이에요. 하지만 침대 밖으로 전혀 나가질 못하죠. 저 같으면 영감님에게 알을 품게 하겠어요. 투안 할멈은 그가 자기를 놀린다고 생각하고 어리둥절해져서 그 농부의 야위고 깨바른 얼굴을 찬찬히 뜯어보며 가만히 있었다. 그가 계속 설명했다. 제가 암탉이 난 달걀을 한쪽 팔 밑에 5개, 다른 쪽 팔 밑에 5개 갖다 놓을게요. 그것들은 암탉이 품을 때와 마찬가지로 부화할 거예요. 그것들이 부화해서 병아리가 되면 아주머니의 암탉이 키우도록 옮겨다 줄게요. 다 키우는 재미가 한층 더할 거예요, 아주머니. 투안 할멈은 어안이 벙벙해져서 물었다. 그게 가능한 일이야? 남자가 다시 말했다. 가능한 일이냐고요? 불가능할 게 뭐 있어요? 달걀을 따뜻한 상자 안에 넣어놓으면 잘 부화하잖아요. 그러니 침대 속에서도 부화할 수 있죠. 그녀는 이 말에 충격을 받고 침착한 마음으로 생각에 잠겨 자리를 떴다. 일주일 뒤 그녀는 앞치마에 달걀을 가득 담아 투안 영감의 방으로 들어가서 말했다. 방금 알 10개를 품으라고 둥지 안에 노랑이를 넣어두었어요. 이 달걀 10개는 당신이 품어요. 깨뜨리지 않도록 조심해요. 투안 영감은 얼이 빠져서 물었다. 그게 대체 무슨 소리요? 그녀가 대답했다. 이 달걀들을 부화시키라고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양반아. 처음엔 투안 영감이 웃었다. 하지만 그녀가 진지하게 나오자 그는 화를 냈다. 아내에게 저항하면서 장차 병아리가 될 알들을 자신의 퉁퉁한 발밑에서 부화시키는 것을 단호하게 거부했다. 투안 할멈은 화를 내며 단언했다. 이 달걀들을 품지 않으면 앞으로 음식은 못 얻어먹을 줄 알아요? 어떻게 되는지 두고 봐요. 투안 영감은 걱정이 되어 대답하지 않았다. 시계가 정오를 알리자 그가 아내를 불렀다. 어이 할멈, 식사 준비되었나? 투안 할멈이 부엌에서 외쳤다. 당신에게 줄 음식 따위는 없어, 이 뚱뚱한 게으름뱅이야. 그는 아내가 농담을 한다고 여기고 기다렸다. 아내가 오지 않고 계속 시간이 흐르자 그는 부탁하고 애원하고 욕설을 하고 절망스러운 기분으로 북쪽으로 갔다 남쪽으로 갔다 하고 주먹으로 벽을 마구 두들겼다. 결국 체념하고 자기 침대 안 왼쪽 옆구리 밑에 달걀 5개를 들여오게 했다. 그렇게 한 뒤에야 음식을 먹을 수 있었다. 친구들이 찾아왔다. 그들은 그의 상태가 몹시 나빠졌다고 생각했다. 그 정도로 안색이 불편하고 우스꽝스러워 보였던 것이다. 그들은 매일 하는 도미노 게임을 시작했다. 하지만 투안 영감은 게임에서 아무런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았다. 무척 조심하면서 천천히 손을 뻗을 뿐이었다. 그러니까 팔이 묶여있는 건가요? 오를라빌이 물었다. 그래, 어깨에 통증이 느껴질 지경이라네? 투안 영감이 대답했다. 갑자기 누군가 술집 안으로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고 게임하던 사람들은 입을 다물었다. 면장과 그의 비서였다. 그들은 콘약 2잔을 주문한 뒤 그 고장의 일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그들이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화주 투안은 벽에 귀를 바짝 붙이고 싶었다. 그런데 달걀을 품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급히 북쪽으로 가다가 달걀이 깨지는 바람에 오믈렛 위에 누운 꼴이 되고 말았다. 그가 투덜거리는 소리를 듣고 투안 할멈이 달려왔다. 그녀는 재앙이 일어난 것을 알아차렸고 그의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처음에는 꼼짝 않고 있다가 나중에 격분을 터뜨렸다.
숨이 막힌 나머지 남편의 옆구리에 질척하고 노란 액체가 들러붙어 있는 것을 보고도 말을 하지 못할 정도였다. 잠시 후 그녀는 격분에 몸을 떨면서 토한 영감에게 돌진해 물가에서 빨래를 할 때처럼 그의 배를 마구 두들기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이 둔탁한 소리를 내며 북을 두드리는 토끼의 앞발처럼 빠르게 내리꽂혔다. 토한 영감의 세 친구는 숨이 막히도록 웃어대고 기침을 하고 재채기를 하고 비명을 질러댔다. 급에 질린 토한 영감은 다른 쪽 옆구리에 품고 있는 달걀 5개마저 깨뜨리지 않기 위해 아내의 공격을 조심스럽게 막아냈다. 마지막 글입니다. 3. 토한 영감은 굴복했다. 그는 꼼짝없이 달걀을 품어야 했다. 도미노 게임을 포기해야 했고 모든 움직임을 포기해야 했다. 그가 달걀을 한 개 깨뜨릴 때마다 토한 할멈이 가차없이 그에게 음식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천장을 바라보고 반듯하게 누워 움직이지 않았다. 두 팔을 날개처럼 펼치고 하얀 껍데기 속에 갇혀있는 병아리의 배를 따뜻하게 덮었다. 그는 시끄러운 소리나 움직임마저 두려운 듯 작은 소리로만 이야기했다. 그리고 닭장 안에서 자기와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노란 암탉을 걱정했다. 그가 아내에게 물었다. 노랑이는 모이를 먹었어? 그러자 토한 할멈은 남편의 침대와 닭의 둥지 안에서 자라고 있는 조그만 병아리들에 대한 염려에 사로잡혀 닭에서 남편으로, 남편에서 닭으로 정신없이 왔다 갔다 했다. 마을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전해 듣고 신기해하며 토한 영감의 소식을 알기 위해 진지한 얼굴로 찾아왔다. 그들은 환자의 집에 병문안을 오듯 가벼운 발걸음으로 들어와 흥미를 느끼며 소식을 물었다. 절은 잘 돼가요? 토한 영감이 대답했다. 지금까지는 좋아. 하지만 달걀들 때문인지 몸이 건질건질해 피부에 소름이 좌르륵 돋기도 하고. 그러던 어느 날 아침 토한 할멈이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들어와서 말했다. 노랑이가 품던 달걀 7개가 부화했어요. 나머지 3개는 실패한 것 같고요. 토한 영감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내 것은 몇 마리나 부화할까? 그가 물었다. 내 달걀에서도 병아리가 나올까? 그는 어머니가 될 산모 같은 불안감을 느끼며 말했다. 토한 할멈은 혹시라도 실패할까 걱정이 되어 초조하고 화난 표정으로 대답했다. 그럴 거라고 믿어야죠. 그들은 기다렸다. 병아리가 나올 때가 거의 되었다는 것을 알고 친구들도 염려가 되어 찾아왔다. 그들은 자기 집에서 이 일에 대해 수군거렸고 이웃집에 찾아가 소식을 듣기도 했다. 오후 3시경 토하는 선잠에 빠졌다. 이제 그는 하루의 절반을 잠으로 보냈다. 오른쪽 팔밑이 평소와 다르게 간질거려서 그는 갑자기 잠에서 깨어났다. 그리고 거기서 노란 깃털에 뒤덮인 작은 병아리 한 마리를 집어 올렸다. 병아리가 그의 손가락 안에서 꿈틀거렸다.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그는 외마디 소리를 질렀다. 손에서 놓아주자 병아리는 그의 가슴 위를 뛰어다녔다. 사람들로 꽉 차있던 술집에서 술 마시는 사람들이 급히 달려와 토한 영감의 방 안으로 몰려들었다. 그들은 고개살을 둘러싸듯 토한 영감의 침대 주위를 둥그렇게 둘러쌌다. 토한 할멈이 와서 남편의 턱수염 밑에 웅크리고 있는 병아리를 조심스럽게 주워 올렸다. 모두들 입을 열지 않고 조용히 있었다. 4월의 어느 따뜻한 날이었다. 노란 암탉이 갓 태어난 병아리들을 부르며 꼬꾸대거리는 소리가 열린 창문을 통해 들려왔다. 토한 영감은 감동과 불안과 염려로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다. 그가 중얼거렸다. 왼쪽 팔 밑에도 한 마리 있어. 토한 할멈이 크고 야윈 손을 침대로 뻗어 산파처럼 조심스러운 동작으로 두 번째 병아리를 주워 올렸다. 이웃 사람들이 병아리를 보고 싶어 했다. 그들은 신기한 현상이라도 일어난 듯 다가와서 주의 깊게 살펴보았다. 이후 20분 동안 한 마리도 알을 까고 나오지 않다가 4마리가 동시에 껍데기를 깨고 나왔다. 구경하던 사람들 사이에 커다란 웅성거림이 일었다. 토한 영감은 자신이 성공했다는 사실에 기분 좋아서 미소를 지었고 기묘한 부승에 의기양양해졌다. 그것은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 아니었다. 토한 영감은 정말이지 별난 사람이었다. 그가 말했다. 이야, 모두 6마리야. 이름을 뭐라고 짓지? 지켜보던 사람들 사이에서 웃음소리가 높아졌다. 다른 사람들은 술집 안을 가득 채웠다. 또 다른 사람들은 문 앞에서 기다렸다. 그들이 서로 물었다. 모두 몇 마리 나왔대요? 6마리래요. 토한 할멈이 이 새로운 가족들을 암탉에게 데려다 주었고 암탉은 정신없이 꼬꾸대거리고 깃털을 곤두세우며 점점 늘어나는 새끼들을 보호하려고 날개를 활짝 펼쳤다. 한 마리 또 나왔어. 토한 영감이 외쳤다. 하지만 그의 말은 틀렸다. 3마리가 나왔다. 그야말로 대단한 성과였다. 저녁 7시에 마지막 병아리가 껍데기를 깨고 나왔다. 달걀들이 모두 부화한 것이다.
도안 영감은 기쁘기도 하고 마침내 해방되어 후련하고 의기양양하기도 해서 가냘픈 병아리의 등에 입을 맞추다가 하마터면 병아리를 질식시킬 뻔했다. 자신이 태어나게 한 그 조그만 생명에 대한 어머니 같은 애정에 사로잡혀 다음날까지 침대 속에 데리고 있고 싶어 했다. 하지만 토한 할멈은 남편의 애분을 묵살하고 다른 병아리들처럼 그 병아리도 데려가 버렸다. 그 광경을 구경하던 사람들은 이런저런 한담을 나누며 몹시 기쁜 표정으로 떠나갔다.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오를라빌이 물었다. 이 봐요, 토한 영감님. 맨 처음에 깨어난 놈으로 프리카세를 만들 때 나를 초대할 거죠네? 이 프리카세는 고기를 자르게 썰어 버터에 살짝 구운 다음 야채와 함께 끓이고 화이트 소스를 곁들인 요리를 말합니다. 맨 처음에 깨어난 놈으로 프리카세를 만들 때 나를 초대할 거죠네? 프리카세를 만든다는 생각에 투한 영감의 얼굴이 환해졌다. 그가 대답했다. 틀림없이 초대하겠네, 사위님.